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나오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병풍처럼 높은 산이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산세가 험하여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해가 산마루에 걸리는가 싶으면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화전을 일구거나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 영은 날과 비가 오면 물이 새기 일쑤였고 흙벽은 곳곳이 갈라져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마당만큼은 언제나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낡은 집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홀로 된 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심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제대로 된 스승을 모시지 못하고 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장터에 내다 팔아 쌀을 구하고 밤에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과거 급제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신지 선비는 과거를 볼 때마다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그의 나이도 30을 훌쩍 넘겨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비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흘러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산골 마을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선비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은 예전과는 달리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진 노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앞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괴나리 보찜에는 선비가 입을 옷가지 몇 벌과 붓벼루 그리고 노모가 정성껏 마련해준 미숫가루 한 봉지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노모의 한없는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보찜을 만지작거리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마루에 앉아 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선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간절함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흘린 땀방울과 노모의 눈물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금에 환향하리라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글을 읽는 것만이 가난을 벗어나고 노모를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비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비추고 선비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그의 고뇌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마저 잠든 깊은 밤, 선비는 홀로 깨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늦은 밤까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노모가 아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쌀독을 긁어 겨우 모은 쌀로 밥을 짓고 찬장에 아껴두었던 굵은 소금을 뿌려 투박하게 뭉친 주먹밥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길을 가다 배를 째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빛에 비친 노모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향한 지극정성으로 인해 성스런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고소한 밥 냄새를 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뜻을 이루리라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다구는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우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선비는 찬물에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했는데 비록 옷감은 낡아 색이 바랬지만 풀을 먹여 다림질한 도포자락은 빳빳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각근을 단단히 메고 거울을 들여다본 선비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노모에게 큰 절을 올리려 했으나 노모는 이미 일어나 아들의 보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흐르는 공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비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자
노모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야, 부디 몸 조심하고 무사히 다녀오너라. 과거 급제도 좋지만 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이 어미에게는 더 큰 기쁨이란다. 노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계십시오. 선비의 목소리 또한 물기에 젖어 있었으나 그 다짐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선비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 듯 무거웠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몇 개가 붉게 익어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는 바람에 흔들리며 선비를 배웅했습니다. 선비가 마을길로 들어서자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가던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선비, 이번에는 꼭 장원급제해서 우리 마을 빛내주게나. 이웃집 아저씨는 쟁기를 짊어진 채 껄껄 웃으며 덕담을 건넸고 빨래터로 가던 아주머니들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는 평소 선비와 친하게 지내던 촌로 몇 분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연장자인 촌로는 쌈지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dom을 꺼내 선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이 멀고 험할 텐데 가다가 목이라도 축이게나. 적은 돈이지만 우리 정성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 선비는 극구 사양했으나 촌로들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선비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개마루에 올라선 선비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살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굴뚝에서는 아침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작게 보이는 살인문 앞에는 여전히 노모가 서서 아들이 가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고향,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안녕을 빌며 눈물을 훔치고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 한양으로 향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 밟히는 낙엽 소리가 바스락거리며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듯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여 첩첩산중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선비는 집신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으나 산세가 험하여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길가에는 억새가 바람에 흩날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더했지만 선비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 시험에 나올 문제들과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경전의 구절들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순간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다리는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길가에 있는 넓은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보찜에서 노모가 싸준 주먹밥을 꺼내 한입 베어 문이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메어 물을 한 모금 마신 선비는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동문수학하던 친구들은 이미 벼슬길에 올라 호의호식하고 있건만 자신은 여전히 낡은 갓을 쓰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나약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선비는 험준한 고갯길을 넘으며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산길은 좁고 가파른 데다 돌부리가 많아 한눈을 팔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숲속에서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길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자연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선비의 마음은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산속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고 사방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걸음을 옮겨 산기점에 있는 작은 주막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막에는 이미 몇몇 나그네들이 자리를 잡고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보찜을 내려놓으며 지친 몸을 달랬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고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선비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내일의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선비는 다음날 새벽 일찍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간 지방이라 그런지 새벽 공기는 쌀쌀했고 길가 풀잎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옷깃을 여미며 입김을 호호 불어 손을 녹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기에 그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난 나무꾼에게 길을 물으니 이 앞 고개는 호랑이가 나올 만큼 깊고 험하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선비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기에 두려움을 억누르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수풀이 우거져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선비는 큰 소리로 글을 읽으며 무서움을 쫓아냈습니다. 자활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공자의 말씀을 외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단순히 한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듯 어두워졌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 나무들이 윙윙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선비는 비를 피할 곳을 찾으려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걸음을 더욱 빨리 했으나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걷던 선비는 흙탕물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쬐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기도 했습니다. 갓은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지고 보찜도 무겁게 축 늘어졌습니다. 처량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었지만 선비는 갓을 고쳐 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까짓 비바람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발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비와 사투를 벌이며 걷다 보니 어느새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삼봉우리에는 무지개가 걸려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선비는 젖은 옷을 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 온 뒤에 산은 더욱 맑고 깨끗해 보였지만 흙길은 질퍽거려 걷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도포자락을 보며 속상해할 겨를도 없이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길가 한 구석에 무언가 하얗게 빛나는 물체가 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흰 돌멩이거나 짐승의 뼈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이한 느낌이 들어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간 흙더미 속에 드러난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씻겨 하얗게 드러난 백골은 마치 하늘을 원망하듯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인적 드문 산길에 버려진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백골이라니 그 처참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무덤의 봉부는 이미 다 허물어져 평평해졌고 비석조차 세워져 있지 않아 누구의 묘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의 묘이거나 후손이 끊겨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영혼의 안식처인 듯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뼈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사이로 빗물이 고여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선비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백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백골 사이를 스치며 구슬픈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잠시 갈등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시신이나 뼈를 만지는 것은 부정을 탄다 하여 금기시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글을 읽으며 인과 예를 숭상해온 선비로서 비바람에 노출된 채 나뒹구는 사람의 뼈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이름 모를 백골이지만 이 또한 한때는 귀한 생명이었을 터. 내 어찌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인륜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험의 당락은 하늘에 달린 것이지 뼈를 만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선비는 보찜을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흙을 파낼 만한 나무 막대기나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측은지심에서 우러나온 경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도포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변을 두리번거려 땅을 팔 만한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갯길 아래쪽에서 웬 나그네 두 명이 헐레벌떡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하느라 갓 위에 갈모를 쓰고 있었지만 이미 옷은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장사치 차림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보찜을 진 것으로 보아 먼 길을 가는 행상인 같았습니다. 그들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선비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비도 그치지 않았는데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게요? 장사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비에 씻겨 드러난 백골이 있어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잠시 수습하여 묻어주고 가려던 참이요. 선비의 말을 들은 두 나그네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행상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는 길 같은데 시험을 앞두고 부정한 것을 만지다니요. 재수 옴붓기 딱 10상입니다. 못 본 척하고 얼른 갈 길이나 재촉하시오. 그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양코를 막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장사치 역시 혀를 끌끌 차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옛말에 큰일을 앞두고는 상갓집도 가지 말라 했습니다. 하물며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임자, 없는 뼈다귀를 만져서야 쓰겠습니까? 괜히 귀신이라도 붙으면 10년 공부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것입니다. 저기 아래 마을 주막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해지기 전에 서둘러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는 세속적인 걱정과 조언이 담겨 있었지만 선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사람의 도리가 먼저 아니겠소.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인의 예지를 실천하기 위함인데 곤경에 처한 이를 보고도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한다면 급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비록 죽은 자의 뼈일지라도 누군가의 귀한 가족이었을 테니 내 손이 조금 더러워지더라도 거두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오. 선비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두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낭진, 고지식한 양반 같으니라고. 우리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슈. 그들은 선비를 미련하다고 비웃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그네들이 떠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온 산길에는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백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는 벼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숲에서 튼튼해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백골이 놓인 자리보다 조금 더 위쪽 볕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질 만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질퍽거렸지만 깊이 파내려 가려니 돌과 나무 뿌리가 엉켜 있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나뭇가지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퍼낼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 깨끗하게 다려 입고 온 도포자락에 검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노모가 밤새 다듬질해준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 파기에 집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다시 주워오고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끼어 아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는 비와 땀이 섞여 흘러내려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선비는 소매로 쓱 닦아내고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 선비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 일 때문에 부정을 타서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고생만 하신 어머니께 또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는 백골의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다. 착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어찌 화가 되겠는가. 설령 낙방한다 해도 후회는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흙을 퍼날랐습니다. 어느새 구덩이는 사람의 유골을 묻기에 충분할 만큼 깊어졌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흩어져 있던 백골을 하나하나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뼈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차가운 뼈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선비는 마치 살아있는 어른을 대하듯 정중하게 뼈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분이시여, 그동안 차가운 비바람 맞으며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제라도 따뜻한 흙 속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뼈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수습한 뼈들을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안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뼈를 위쪽에 두고 갈비뼈와 다리뼈를 순서대로 맞추어 누워있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했습니다. 뼈들이 제 자리를 찾자 왠지 모르게 백골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보찜 속에 넣어두었던 여벌의 속옷 한 장을 꺼내 뼈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비록 수의는 아니지만 맨 흙이 뼈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살림살이도 넉넉지 않은 처지였지만 그는 아까워하지 않고 망자를 위해 기꺼이 옷가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흙을 덮을 차례였습니다. 선비는 부드러운 흙을 골라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뿌렸습니다. 돌멩이나 나무 뿌리가 섞이지 않도록 손으로 일일이 골라내며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흙을 채워나갔습니다. 흙이 뼈를 덮고 점점 차오르자 선비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흙을 다 채운 뒤 그 위에 때를 입히듯 주변의 잔디를 뜯어다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봉부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무덤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둥글게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새 번듯한 무덤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무덤을 다 만들고 나니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욱신거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그는 힘든 줄도 모르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보찜에서 물통을 꺼내 무덤 앞에 조금 부어주며 술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2번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술 한 잔 포 한 조각 올리지 못하는 초라한 제사오나 제 정성을 봐서라도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선비의 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경건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드니 숲속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으스스하고 차갑게 느껴지던 바람이 이제는 선비의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산들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무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망자가 미소를 짓는 것 같아 선비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무덤가를 서성이다가 이제는 정말 가야 할 시간임을 깨닫고 보찜을 챙겨 들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지만 발걸음은 처음에 집을 나설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산을 내려오며 근처 계곡물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계곡물은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담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과 얼굴에 묻은 흙을 씻어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포에 묻은 흙탕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는 대충 털어내고 젖은 옷을 짠 뒤 다시 입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으슬으슬 추웠지만 마음만은 훈훈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되돌아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위험천만했습니다. 선비는 발밑을 조심하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까와는 달리 두려움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그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 듯 했습니다. 그는 밤길을 걸으며 오늘 겪은 일을 시로 읊어보기도 하고 내일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맑아졌고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가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밤이 깊어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살인문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잠시 후 안에서 누구시오 하는 투박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막 주인은 등잔불을 들고 나와 선비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주인은 선비의 행색을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갓은 비뚤어지고 도포는 흙투성이에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하게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적을 만났거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먼.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온 게요? 혹시 쫓기는 몸은 아니오? 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비를 만나고 길을 잃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아니니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옷은 넉넉히 치르리다. 주인은 선비의 맑은 눈빛과 정중한 태도를 보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허허, 과거 보러 가는 양반이 고생이 많으셨구려. 방이 좁긴 하지만 들어오시오. 주인은 선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막 안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구석진 방에는 이미 다른 나그네들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인은 선비가 딱해 보였는지 먹다 남은 식은 밥과 국이라도 내어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싶었지만 여벌 옷이 마땅치 않아 난로가에 앉아 몸을 녹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가져온 소박한 밥상은 시장이 반찬이라 꿀맛 같았습니다. 선비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주막 주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한양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선비의 물음에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내일 저녁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게요. 하지만 몸이 그렇게 상해서야 시험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소. 주인의 걱정 어린 말에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좀 고단하나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내일 일찍 떠나면 시간에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밥을 다 먹은 선비는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지만 비바람치는 산속보다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코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피곤에 지친 선비에게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배꼽을 묻어주던 순간의 감정과 그 후에 느꼈던 평온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결과도 따르겠지.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잠자리와 내일 모레로 다가온 시험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선비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낮에 만났던 나그네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수옴 붙는다. 귀신이 붙는다는 그들의 말이 불길하게 떠올랐지만 선비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모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간신히 선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어제 젖었던 옷은 대충 말랐지만 흙 얼룩은 여전히 남아있어 보기에 흉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개의치 않고 옷을 입었습니다. 옷차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밥값을 치르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떠나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며 참 기이한 양반일세. 저런 꼴로 과거에 급제나 할 수 있을런지 하며 혀를 찼지만 선비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날씨도 맑게 개어 햇살이 따사로웠고 길도 평탄하여 걷기에 좋았습니다. 선비는 부지런히 걸어 드디어 한양 도성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의 모습에 선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기와집들, 시끌벅적한 장터의 풍경은 시골 선비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경할 겨를도 없이 시험장 근처의 숙소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기에 저렴하면서도 조용한 방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여러 곳을 기웃거린 끝에 선비는 도성 구석진 골목에 있는 허름한 주막을 하나 찾았습니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주인 할머니의 인상이 좋아 보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선비는 방의 짐을 풀고 자리에 앉아 붓과 벼루를 꺼내놓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그는 먹을 갈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먹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며 종이 위에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가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은 조용해졌지만 선비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시험에 어떤 시제가 나올지 예측해보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낙방하면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뵌단 말인가?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오며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양에서의 첫날 밤이자 운명의 날을 앞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한양 도성 안의 좁은 주막방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내일 있을 시험 생각에 뒤척이며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던 취객들의 소리도 끊기고 가끔 지나가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울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타오르는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갓과 바닥에 놓인 보찜을 바라보며 그는 고향에 계신 노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기대에 찬 눈빛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목에 놓인 냉수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진 천장 벽지가 마치 내일 자신이 받아들 성적표 같아 보여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학문이었지만 시험장이라는 곳은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는 곳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울기에는 아직 이른 시각, 축시 즈음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를 덮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섬뜩함에 그는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켜져 있던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꽉 닫혀있던 방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잤던 문이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조심스럽게 여는 것처럼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선비는 놀라서 일어나 앉으며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 형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형체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이내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 선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도포는 물에 흠뻑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갓근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온몸이 젖어 있는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선비의 발치에 서서 슬픈 눈으로 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어찌하여 야심한 밤에 남의 방에 들어온단 말이오? 선비의 물음에 젖은 도포를 입은 홀령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는 마치 겨울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소리처럼 쓸쓸하고 차가웠습니다. 홀령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선비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절을 하다니. 선비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절을 마친 홀령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웅웅거렸지만 뜻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승의 사람이 아니오라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던 혼백입니다.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홀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홀령은 젖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 선비님처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갯길에서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 병을 얻고 결국 길가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홀령의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오물까 두려워 제 시신을 수습해주지 않았고 짐승들이 달려들어 제 살을 뜯어먹고 뼈를 흩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 없는 백골이 되어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수십 년을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춥고 외로워 매일 밤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제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저를 보고 재수 없다며 침을 뱉거나 피해갈 뿐이었습니다. 홀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방 안을 슬픔으로 채웠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짐작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제 제가 고갯길에서 묻어드렸던 그분이십니까? 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지자 무서운 기운은 사라지고 온화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비님께서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제 흩어진 뼈를 모아주시고 입고 계신 속옷까지 벗어 덮어주시어 따뜻한 무덤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는 비로소 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이 덮이는 순간 그동안 사무쳤던 원망과 추위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안도와 함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을 보았다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선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홀령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오직 선비님만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특히 큰 시험을 앞두고 부정을 탄다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인의 련리는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홀령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승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은인께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곳으로 가시어 편히 쉬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선비의 사양에도 홀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다만 선비님께서 내일 치르실 시험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에 선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홀령은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고는 선비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선비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이자 홀령은 선비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일 과거 시험장에 가시면 시제 스달가 걸릴 것입니다. 이번 시험의 시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게 하는 도리, 즉 안민권농, 안민휜농에 관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부디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시어 미리 준비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어찌 귀신이 나라의 시험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홀령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승과 이승은 다른 듯 하나 통하는 구석이 있고 밤의 소리는 낮의 소리보다 멀리 퍼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선비님의 글 솜씨라면 이 주제로 천하의 명문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장원 급제하시어 저처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백성을 위한 좋은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홀령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선비는 멍한 표정으로 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홀령은 할 말을 다 마쳤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건승하십시오. 홀령이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향하자 그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타날 때처럼 안개로 변하더니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고 등잔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꿈을 꾼 것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홀령이 서 있던 자리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하게 남아있어 방금 전의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멍하니 물자국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민권농, 안민권농. 그는 홀령이 알려준 시제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즉시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잠이 싹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쳐놓고 안민권농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백성을 다스리는 법,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할 방안 등을 떠올리며 글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붓을 든 그의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홀령의 도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고의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글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푸르스름해지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문장은 유려하고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공부했던 경전의 구절들이 적재적소에 인용되어 있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진심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글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대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는 벅찬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남아있는 물자국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허공에 대고 하는 인사였지만 어딘가에서 그 홀령이 듣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비는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주막마당에는 이미 다른 선비들도 하나둘씩 나와 시험장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우리 선비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겁게만 느껴지던 보찜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한양의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모인 경쟁자들이었지만 선비는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붓과 벼루를 단단히 챙기고 인파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홀령이 알려준 시제와 그에 대한 답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이끌어주는 듯 그는 망설임 없이 시험장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장인 궁궐 앞들은 이미 수많은 선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했고 곳곳에서 탄식과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차분하게 빈자리를 찾아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험관들의 행렬이 들어오고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선 시험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시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형 족자에 적힌 시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선비들의 시선이 족자로 쏠렸습니다. 족자가 펼쳐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제였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개중에는 머리를 감싸 쥐거나 붓을 떨어뜨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비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족자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홀령이 속삭여준 그 글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민권농 안민휜농.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선비들이 주제를 파악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는 침착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벼루에 고인 먹물이 마치 어젯밤 홀령이 흘린 눈물처럼 짙고 검게 빛났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하얀 화선지 위에 첫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막힘없이 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붓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붓은 멈추지 않고 합격을 향해 달릴 것입니다. 과거 시험장은 수천 명의 선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 선비가 앉은 자리는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시제를 보고 한숨을 쉬거나 머리를 쥐어뜯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비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붓이 화선지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홀령이 알려준 주제였기에 망설일 시간이 필요 없었고 밤새 머릿속으로 수없이 다듬었던 문장들이었기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분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고 먹물은 종이 위에 검은 용이 승천하는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글자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써내려가는 글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산골 마을에서 직접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깨달은 삶의 철학이 녹아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농사는 백성의 생명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자신이 보고 겪은 경험에 빗대어 절절하게 풀어냈습니다. 굶주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비바람에 드러난 백골조차 거두어주는 그 측은지심이 문장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법이기에 그의 글은 투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종이를 채워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솟아오르며 시험장 바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자 선비들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개중에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도 있었고 시간이 부족하여 울상을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비는 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아지경에 빠져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붓끝에서 떨어진 마지막 먹물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쏟아부은 탓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가슴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벅찬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쓴 답안지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오자나 탈자가 없는지, 논리가 어긋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어젯밤 홀령의 도움으로 미리 준비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평소 어머니를 생각하고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며 품어왔던 애민정신이 글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어 스스로도 감탄할 만한 명문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안지를 곱게 말아쥐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선비들이 태반이었고 끙끙 앓는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관이 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는 선비를 보며 시험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다 썼단 말인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 시험관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지만 선비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답안지를 받치고 물러났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선비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포기한 모양이군. 저리 빨리 쓰고 나가는 걸 보니 보나마나 백지일게야.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선비는 개의치 않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시험장을 나온 선비는 곧장 자신이 묶고 있는 주막으로 향하지 않고 한양거리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배가 고파오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장터 국밥집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발길을 붙잡았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여 침만 삼키고 지나쳤습니다. 그는 대신 청계천 맑은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습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백골이 묻힌 그 고갯길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덕이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홀령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시험장 안에서는 걷어들인 수만 장의 답안지를 채점하느라 시험관들의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읽히기도 전에 던져지거나 몇 줄 읽히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내용이거나 문장이 거칠어 눈에 차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험관들은 하품을 하거나 눈을 비비며 지루함을 호소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옥석을 가려내지 못해 시험관들의 미간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만 갔습니다. 올해는 어째 쓸만한 인재가 이리도 없단 말인가. 다들 글 공부를 헛한 모양이네.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나이 지긋한 시험관이 우리 선비의 답안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첫 줄을 읽어 내려가던 시험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이것 좀 보게. 문장이 범상치가 않아.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 글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때로는 무릎을 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보게들, 여기 와서 이 글 좀 보시오. 근래에 보기 드문 명문이 나왔소. 그의 외침에 다른 시험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답안지를 돌려가며 읽은 시험관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글씨는 힘이 넘치고 내용은 이치가 정연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니 실로 장원감이로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사의 중요성을 논하며 왕도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숙연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만장일치로 이 답안지가 장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름은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는 좁은 주막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방이 붙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장 앞은 결과를 확인하려는 선비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방 앞에 다가가려 애썼고 여기저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이 없다며 땅을 치고 통곡했고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선비도 떨리는 마음으로 인파 뒤쪽에 서서 까치발을 하고 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 앞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원 하나가 높은 단상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금년 과거 시험의 장원 급제자는 순간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관원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온 김, 아무개 선비의 이름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김아무개가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무명 선비의 장원 급제 소식에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보시오. 저기 갓쓴 양반 이름 아닌가 하고 묻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해진 갓을 쓴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선비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원은 선비에게 합격 증서인 홍패와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를 건네주었습니다.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홍패를 받아든 선비의 손은
감격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10년 공부의 서름과 어머니의 고생,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 만난 백골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원 급제자 만세 만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선비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제 시험장에서 비웃던 유생들도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드디어 이 못난 아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 모를 백골의 홀령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도 기뻐해 주십시오. 맑은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윽고 축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비는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한양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앞에서는 풍악을 울리고 뒤에서는 깃발이 펄럭이며 장원 급제자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길가의 백성들은 행렬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했고 선비는 그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높은 말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우쭐대거나 거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영광이 자신의 힘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의 태도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대한 행렬은 3일 동안 이어지는 육아 광대나 악공을 앞세우고 거리를 돌며 축하받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선비는 선배 관리들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동기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와 맛있는 음식, 끊이지 않는 칭찬 속에서도 선비의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화려한 한양의 생활보다 산골 마을의 흙냄새와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육아가 끝나고 벼슬을 제수받은 선비는 드디어 귀향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시장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비단 옷감과 맛있는 음식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챙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좋은 술 한 병과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길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찜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좁은 주막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인 할머니에게도 넉넉한 사례금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멈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뜻을 이루고 돌아갑니다. 선비의 인사에 주막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점잖은 선비님이 잘 돼서 정말 기쁘. 내 평생 장원 급제자를 손님으로 모시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소. 부디 가시는 길 조심하고 훌륭한 목민관이 되시구려. 할머니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선비는 다시 보찜을 짊어졌습니다. 올 때는 초라한 나그네였지만 갈 때는 금이 환영하는 관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선비는 말을 타고 가라는 권유도 마다하고 올 때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두 발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배어있는 길, 그리고 자신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그 길을 천천히 되짚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양 성문을 나서는 선비의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한양 도성을 한번 돌아보고 그는 눈앞에 펼쳐진 고향 가는 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하늘은 높았습니다. 이제 험한 고개를 넘어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선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을 만나면 짐을 들어주고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는 상세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원 급제를 했다 하여 목에 힘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자신의 답안지 내용을 몸소 실천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가 높은 벼슬아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인품 좋은 선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선비는 예전에 묵었던 그 산기슭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멀리서 걸어오는 선비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오시는 분은 며칠 전 비 맞은 생쥐꼴로 오셨던 그 선비님 아니신가? 주인이 반가움 반 놀라움 반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선비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가세 꽂힌 어사화와 허리에 찬 관대가 그의 달라진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 배웠습니다. 장원급제를 하셨군요. 선비는 황급히 주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인장 이러지 마시오. 나그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주던 그 마음이면 좋카오. 선비는 주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그때 선비에게 훈수를 두었던 장사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비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장원급제자가 되어 돌아왔으니 혹여나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들을 보고 빙긋이 웃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도 무사히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이오. 그때 해주신 충고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소. 선비의 너스레에 장사치들은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삐어서 귀한 분을 몰라 뵙고 그들은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선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술 한 잔씩을 권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요. 오늘 기쁜 날이니 같이 술이나 한 잔 듭시다. 주막의 밤은 선비의 급제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아껴두었던 닭을 잡고 술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비의 무용담을 들으며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선비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마음은 이미 저 너머 고갯길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는 선비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자 선비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며칠 전만 해도 절망 속에 걷던 이 길을 이제는 환희 속에 걷는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그 기묘한 밤의 만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된 관리가 되겠다고. 밤바람이 그의 뜨거운 가슴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쉰 선비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산길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한양에서 사온 귀한 술과 포가 든 보찜을 소중하게 챙겨들고 기억을 더듬어 백골을 묻어주었던 그 고갯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올 때는 비바람이 몰아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고행의 길이었으나 지금은 금이 환영하는 가벼운 발걸음이라 그런지 산새 소리마저 흥겨운 노랫가락처럼 들려왔습니다. 고갯마루에 가까워질수록 선비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무덤이 온전하게 남아있을지, 혹시 짐승들이 파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비탈길을 올라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덤은 선비가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잡풀들도 마치 무덤을 보호하듯 다소곳하게 자라나 있었고 때를 입혀놓은 봉분에는 파란 싹이 돋아나 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는 주변의 낙엽을 쓸어내고 자리를 정돈한 뒤 한양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은 떡과 과일들을 제기 대신 깨끗한 종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상차림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조촐한 제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선비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무덤을 향해 술을 한 잔 가득 부어 올렸습니다. 흙으로 스며드는 술 냄새가 향긋하게 퍼져나가며 산속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술잔을 올린 후 선비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깊이 숙이며 그는 마음속으로 홀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비바람 속에서 맺은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찌 감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깊이 퍼져나갔습니다. 절을 마친 선비는 무덤가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봉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외롭지 않으시지요? 제가 벼슬길에 올라서도 틈틈이 찾아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승에서의 한은 다 털어버리시고 저 세상에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옵소서. 선비가 나직하게 속삭이자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선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홀령이 선비의 말에 대답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듯한 따스한 감촉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바람이 홀령의 손길이라 믿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무덤 주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봉분 위에 살포시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 생각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아쉬운 마음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고갯길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무덤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선비는 행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익숙한 논과 밭이 눈에 들어오고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들이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마을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때마침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선비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저기 오는 분 김선비 아니신가? 옷차림을 좀 봐. 어사화를 꽂았어. 아낙네들의 외침에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 나왔습니다. 선비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머리 위에 꽂힌 어사화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원급제다.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다. 삽시간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선비를 애워쌌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마을은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선비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김어르신, 강 이장님 모두 잘 계셨습니까?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마을의 촌노들은 선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낡은 살인문을 향해 있었습니다.